여기 경악을 금치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맨해튼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인데요. 한 프랑스인 건축가가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게 됩니다. 한국 정부에서 맨해튼 한복판에 거대한 문화센터를 지어달라는 요청을 받은 건데요. 하지만 단순한 건축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이웃 나라들의 반발이 시작되었고 시위대가 몰려들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프랑스인 건축가가 보여준 한국을 향한 애정과 열정이었습니다. 그가 겪은 충격적인 경험들,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한 한국의 진정한 모습은 전 세계를 감동시키게 되는데요. 대체 맨해튼 한복판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이메일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꿀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일이 바로 맨해튼의 맑고 시원한 가을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제 이름은 장미셸 로랑이고 저는 건물을 디자인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멈춰서서 바라보게 만드는 건물들, 영화나 엽서에 등장하는 그런 유명한 랜드마크를 만들고 있죠. 그날 아침, 저는 맨해튼 중부의 마천루 옥상에 서서 방금 받은 이메일을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어요. 바람이 제 재킷을 휘날리며 저는 앞에 펼쳐진 도시를 바라보았죠. 여기 위에서 보면 뉴욕은 유리, 강철,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거대한 퍼즐 같았어요. 아래로는 노란 택시들이 작은 점처럼 움직였고 아침 햇살이 수많은 창문에 반사되면서 도시 전체가 반짝였죠. 저는 휴대폰을 꺼내 이메일을 다시 읽어봤어요. 한국 정부에서 저를 원한다고요, 저를. 맨해튼의 새로운 문화센터를 디자인하고 건설을 감독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타이밍이 이상했거든요. 세상은 금융위기 한가운데에 있었고 기업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고 건설 프로젝트들도 취소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여기서 그들에게 이익을 주지 않을 문화센터 건설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하려고 한다니 이해가 되지 않았죠. 이건 뭔가 더 있을 거야. 저는 혼잣말을 하며 옥상 가장자리로 걸어갔어요. 더 넓게 도시를 보려고요. 왼쪽에는 자랑스럽게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서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었고 오른쪽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공연과 농구 경기를 보러 모이는 메디슨 스퀘어 가든이 보였죠. 그리고 그 사이 귀한 맨해튼 땅 한 조각에서 저는 한국을 뉴욕 한가운데에 새롭게 창조해내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것들을 떠올렸어요. 물론 삼성 휴대폰, LG 텔레비전, 현대 자동차처럼 한국의 기술은 어디서나 볼 수 있었죠. 제 딸이 멈추지 않고 보는 K-팝 음악과 한국 드라마도 알고 있었고요. 하지만 문화센터를 만든다는 것은 한국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훨씬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는 의미였어요. 한국의 건축, 예술, 그리고 그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해야만 했죠. 바람이 불어오자 저는 재킷을 더 꼭 붙잡았어요. 여기에서 보이는 바로 그 지역에 문화센터가 건설될 예정이었죠. 그곳은 개발자들이 쟁탈전을 벌일 만한 최고의 땅이었어요. 커리어를 좌우할 수도 있는, 세상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땅이었죠. 저는 스케치북을 꺼내어 대충 아이디어를 그려보기 시작했어요. 한국 전통 건축을 어떻게 뉴욕의 현대적인 스타일과 섞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한국인들과 뉴욕 사람들이 모두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 수 있을까? 그 건물은 단순히 멋있어 보여야 하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국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어야 했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다시 울리며 새로운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이번 이메일에는 프로젝트에 관한 더 많은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죠. 예산과 일정도 나와 있었는데 그 숫자를 보니 제 눈이 커졌어요. 이건 그냥 일반적인 문화센터가 아니었어요. 한국 외에 가장 큰 한국 문화센터 중 하나가 될 예정이었죠. 압박감이 서서히 밀려왔어요. 이건 단순한 건축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이는 하나의 나라와 그 문화 전체를 대표하는 일이었어요. 작년에 LA에서 일본 문화센터를 방문한 일이 떠올랐어요. 그곳은 아름다웠지만
일본이라는 나라를 살아 숨쉬는 형태로 느끼기보다는 박물관 같았죠. 한국 정부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활기가 넘치는, 공연도 열리고 예술도 전시되고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런 공간을 원했어요. 두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되어줄 곳을 원했죠. 그날 오후 사무실로 돌아가며 제 머릿속은 이미 수많은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 이메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우연처럼 보일 수 있었겠지만 저에게는 운명처럼 느껴졌어요. 20년 동안 건축을 해오면서 이번 프로젝트는 제 경력을 정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였죠. 그 이상으로 이건 저 자신을 넘어서는 무언가에 참여할 기회였어요. 두 다른 세계 사이의 이해를 돕는 일이었죠. 그때는 몰랐지만 그 이메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도전적이고 보람 있는 모험으로 이끌어갈 거였어요. 건축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시험하게 될 거고, 제가 거의 이해하지 못했던 문화에 대해 배워야 했어요. 또 제가 믿는 바를 지켜야만 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기회들이 우리를 가장 많이 변화시킨다는 걸 배우게 될 거라는 거였어요. 지금 돌아보니 옥상에서 그 아침은 모든 게 달라진 순간이었어요. 맨해튼의 한 조각뿐만 아니라 제 인생 전체가 바뀌는 그런 모험의 예라고 말하기로 결심한 순간이었죠. 제가 한국문화센터 프로젝트를 맡게 된 후 처음으로 제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같은 책상, 같은 맨해튼의 스카이라인 뷰였지만 이제 이 익숙한 것들이 저 자신보다 더 큰 무엇인가의 무게를 지닌 느낌이었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컴퓨터에서 프로젝트 파일을 열었어요. 앞으로 맞닥뜨려야 할 도전들을 이해하려고 애썼죠. 뉴욕의 건축법규는 제 첫 번째 고민이었어요. 만약 맨해튼에서 무언가를 건설해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게 얼마나 거대한 퍼즐을 푸는 것과 비슷한지 아실 거예요. 모든 조각들이 계속 모양을 바꾸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더 복잡했어요. 문화센터는 특별한 규정을 따라야 했어요. 마치 한국의 작은 조각을 뉴욕에 세우는 것처럼요. 이 건물은 대사관처럼 보안이 철저해야 했고 제가 한 번도 다뤄본 적 없는 안전 기능들이 필요했어요. 건설 현장 아래는 거미줄처럼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지하 깊숙한 곳으로 지하철이 수천 명을 실어 나르고 있었죠. 전선, 수도관, 인터넷 케이블이 얽혀 있어서 머리가 아팠어요. 건설 중에 한 번의 실수만으로도 한 구역의 전력이 끊기거나 지하철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었어요. 정말 압박감이 컸죠. 하지만 진짜 압박은 기술적인 문제들에서 비롯된 게 아니었어요. 이 건물이 한국에게 의미하는 바에서 나왔죠. 그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건 문화외교관인 박민서 씨와 첫 만남을 가졌을 때였어요. 박민서 씨는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이 될 사람이었죠. 그날 화요일 아침, 비 오는 날 박민서 씨가 제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네이비 블루 정장을 입고 조용한 자신감을 내뿜으며 저를 맞이했죠. 책상 앞에 앉자 그녀는 제 사무실 안의 모든 세부 사항을 눈여겨보는 듯했어요. 제 선반에 놓인 건축 모델에서부터 벽에 걸린 증명서까지요. 로랑 씨, 그녀가 손을 무릎에 가지런히 모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이 위치를 선택한 이유를 아시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어요. 창밖을 보세요. 그녀가 제 사무실 유리벽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어요. 무엇이 보이세요? 저도 그녀와 함께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맨해튼이 보이네요. 고층 빌딩, 메디슨 스퀘어 가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정확해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어요. 뉴욕의 심장, 미국 문화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곧 이곳에도 한국의 한 조각이 서게 될 거예요. 조용한 동네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이곳에요. 박민서 씨는 저를 바라보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이건 단지 아름다운 건물을 짓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누구인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일이에요. 너무 오랫동안 한국은 이웃 나라들에 의해 가려져 있었어요. 중국, 일본,
그들은 동아시아 문화의 이야기를 지배했죠. 하지만 한국은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녀는 태블릿을 꺼내 한국의 건축, 예술, 기술 이미지를 보여줬어요. 우리는 단지 문화센터를 짓는 게 아니에요. 그녀가 계속 말했어요. 우리는 한국과 미국을 잇는 다리를 만들고 있어요.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곳, 우리의 업적을 보고, 음악을 듣고, 음식을 맛보고, 우리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곳이죠. 그녀의 말투에서 저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건축 작업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 건물은 한국의 세계적인 영향력 상승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박민서 씨는 한국이 한국전쟁 후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기술, 엔터테인먼트, 혁신의 글로벌 리더로 성장했다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성취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죠. 저항이 있을 거예요. 박민서 씨가 살짝 목소리를 낮추며 경고했어요. 모든 사람이 한국 문화의 부상을 원하지 않아요. 특히 이웃 나라들에서요. 그녀는 이름을 대지 않았지만 저는 그녀가 중국과 일본을 말하는 것임을 알았어요. 역사적으로 이들 나라는 한국의 문화와 정체성을 통제하려 했었죠. 회의가 끝날 무렵 박민서 씨는 전통 한국 종이로 포장된 작은 상자를 건네줬어요. 안에는 아름다운 도자기 컵이 들어 있었어요. 간단하지만 우아한 디자인이었죠. 이건 한국의 도의 명인에게서 받은 거예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단순해 보이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기까지는 수십 년의 연습이 필요했죠. 우리가 원하는 문화센터도 그런 거예요. 겉보기에는 자연스럽지만 수백 년의 전통과 기술이 담겨 있는. 저는 그 컵을 프로젝트 내내 제 책상 위에 두었어요. 매번 그것을 볼 때마다 박민서 씨가 말한 저항과 결단력을 떠올렸죠. 저는 앞으로의 도전이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나 건축 법규에 그치지 않음을 알았어요. 이건 한국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싸움이 될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밤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을 하면서 저는 그 도자기 컵을 손에 쥐고 제가 맡게 된 책임에 대해 생각했어요. 이제 이건 단지 아름다운 건물을 짓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 나라가 세상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일이었고 한국을 그보다 더 큰 이웃들의 그림자에 가두려는 이들과 맞서는 일이었어요. 이 프로젝트의 중요성은 단순히 높은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것이었죠. 제가 문제가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된 건 어느 월요일 아침 건설 현장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몇 명의 사람들이 현장 입구 근처에 서서 플래카드를 들고 소리치고 있었어요. 뉴욕에서는 이런 시위가 흔한 일이었기에 별로 이상할 건 없었죠. 하지만 이번 시위에는 뭔가 다른 점이 있었어요. 집에 가 사람들이 소리쳤어요. 우리는 내들의 선전이 필요 없어. 저는 우리 작업자들이 현장에 들어가려는 걸 지켜봤어요. 시위자들이 그들의 길을 막고 플래카드를 흔들면서 소리쳤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건물을 설계하면서 이렇게까지 격렬한 시위를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때 민서가 제 옆에 나타났어요. 그녀의 얼굴은 걱정으로 굳어 있었죠. 장미셀, 이건 그냥 소음이나 건설 먼지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들의 플래카드를 더 잘 봐요. 저는 그랬어요. 플래카드를 더 자세히 봤죠. 건설에 대한 불만을 넘어서 그들은 한국 자체를 공격하고 있었어요. 한국 문화 침략 중단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도 있었고 맨해튼의 외국의 영향은 필요 없다는 것도 있었어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쳤어요. 그날 저녁 저는 우리 프로젝트에 관한 뉴스를 온라인으로 검색했어요. 그리고 그 내용에 충격을 받았죠. 여러 개의 기사가 있었고 모두 중국과 관련된 언론들이었어요. 그들은 우리의 문화센터를 허영의 프로젝트라고 비판하면서 한국이 이웃 나라들보다 더 낫다는 걸 보여주려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 기사들은 단순히 부정적이기만 한 게 아니라 명백히 조직적인 공격 같았어요. 시위는 날마다 커져만 갔어요.
어느새 50명이었고 그 다음엔 100명으로 늘었죠. 지역 TV 방송국들도 카메라를 들고 나타났어요. 저는 기자들이 시위자들을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시위자들은 똑같은 불만을 외우고 있었죠. 소음과 교통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진짜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그들은 한국이 맨해튼의 문화적 존재감을 가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민서와 저는 제 사무실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이건 이제 단순한 건물 문제가 아니에요. 그녀가 말하며 태블릿에 더 많은 뉴스 기사를 보여주었어요. 더 큰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더 인기를 끌지 않길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겨울 아침 모든 게 변하게 되는 날이 왔어요. 저는 오전 7시에 현장에 도착했을 때 경찰차들이 현장 주변에 둘러싸고 있었어요. 평소에 들리던 건설 기계 소리는 사라지고 대신 분노에 찬 목소리들이 들렸어요. 200명이 넘는 시위자들이 현장의 모든 입구를 막고 있었고 우리 작업자들은 어쩔 줄 몰라 보였어요. 민서는 이미 현장에 있었어요.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녀의 숨이 하얗게 나왔죠. 그들이 우리를 완전히 막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확고했어요. 장미셀, 이게 우리를 끝장낼 수도 있는 순간이에요. 시위자들은 사람 체인을 만들었고 그들은 소리치며 플래카드를 흔들었어요. 뉴스 카메라는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죠. 몇몇 우리 한국인 작업자들이 시위자들에게 다가가 자신들이 단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설명하려 했지만 시위자들은 그들의 목소리를 더 크게 높여 그들을 덮어버렸어요.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어요. 누군가 작업자를 밀쳤고 또 다른 사람이 커피컵을 던졌어요. 경찰은 가까이 다가왔고 언제든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만약 폭력이 발생하면 그건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될 거였어요. 우리 프로젝트는 지연되거나 심지어 취소될 수도 있었죠. 민서가 제 팔을 가볍게 잡았어요. 당신이 그들과 대화해야 해요. 그녀가 말했어요. 당신은 한국 사람이 아니니까 아마 그들이 당신에게는 좀 더 귀 기울일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려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해요. 저는 원래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게 서툴렀어요. 건물은 제 언어였지 말은 아니었죠. 하지만 우리 작업자들의 걱정 가득한 얼굴을 보며 민서의 희망을 보며 저도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 속으로 걸어가는 건 마치 깊은 물속을 걷는 것 같았어요. 다리가 무겁고 가슴이 뛰었죠. 저는 평화롭게 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손을 들었어요. 제발 제 말을 들어주세요. 제가 소리쳤어요. 시위자들이 잠시 조용해지며 제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했어요. 저는 프랑스 사람입니다. 저는 전 세계 곳곳에서 건물을 설계해왔어요. 이 문화센터는 누구를 깔보거나 무시하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들 간의 이야기를 나누고 문화를 공유하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일이죠. 저는 제 뒤에 반쯤 완공된 건물을 가리켰어요. 저기 안에는 아이들이 한국어와 한국 미술을 배울 수 있는 교실이 있어요. 미국과 한국의 음악가들이 함께 공연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카페도 있어요.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일이에요. 잠시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한 노인이 군중 속에서 나와 말했어요. 제 할머니가 한국에서 이곳으로 오셨어요. 그가 말했어요. 할머니는 여기 와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람들이 한국인들을 어떻게 멸시했는지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는 우리 건물을 가리켰어요. 이건 다르잖아요. 이건 자부심에 관한 거죠? 그의 말이 군중에 뭔가 변화를 일으킨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서로 조용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일부는 플래카드를 내리기도 했죠. 그동안의 분노의 에너지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어요.
여전히 남아있는 시위자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날 떠났어요. 더 중요한 건 그 모습을 본 지역 주민들이 우리를 지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 작업자들에게 커피를 가져다 주기도 했고 시청에 우리 프로젝트를 지지하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죠. 그 추운 아침, 저는 중요한 걸 배웠어요. 건축은 단순히 건물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자신이 믿는 바를 지키는 일이고 사람들이 두려움을 넘어서 더 큰 무언가를 볼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에요. 시위자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이 문화센터가 단순한 제 설계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걸 알았어요. 그것은 단합과 이해의 상징이 될 거예요. 저는 기중기가 첫 번째 한글벽 섹션을 제자리에 올리는 모습을 보면서 감탄했어요. 아침 햇살이 금속과 돌을 비추며 그것들이 맨해튼 스카이라인 위에서 반짝였죠. 이건 단순한 벽이 아니었어요. 우리 문화센터의 중심이 될 것이었고 하늘 높이 22m까지 솟아오를 예정이었죠. 이 벽은 2만 개의 블록으로 구성될 예정이었고 각 블록에는 전 세계 사람들의 이야기가 새겨져 있었어요. 각 블록은 누군가의 삶의 작은 조각 같아요. 민서가 건설팀이 섹션을 조심스럽게 설치하는 모습을 보며 저에게 설명했어요. 그녀는 이미 설치된 블록 중 하나를 가리켰죠. 이거 보세요. 한국전쟁 참전 용사분께서 복무 중에 지역 가족과 우정을 쌓았던 이야기예요. 저기 있는 건 K-팝 음악을 좋아해서 한국어를 배운 젊은 학생의 이야기죠. 벽은 하나하나 차곡차곡 완성되어 가고 있었지만 우리의 어려움은 끝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현장에 도착할 때마다 우리의 프로젝트를 비판하는 기사들을 보게 되었죠. 헤드라인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어요. 한국문화센터, 분열의 기념비라거나 맨해튼 스카이라인이 위협받고 있다는 식이었죠. 많은 기사들은 중국 자본이 들어간 언론에서 나온 것이었고 한국이 다른 문화를 밀어내고 자랑하려는 듯한 인상을 주려 했어요. 이런 공격을 보는 게 정말 아팠어요. 우리가 모든 세부 사항에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알았기 때문에 더 그랬죠. 한글벽은 사람들을 나누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사람들을 하나로 묶기 위한 것이었죠. 각 블록은 연결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고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서 서로 배워가는 이야기였어요. 어느 날 아침 저는 민서가 벽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걸 봤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돈 낭비한다고 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런 걸 지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녀의 눈에서 스트레스가 느껴졌어요. 이 프로젝트는 그녀와 그녀의 나라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왜 이게 중요한지 보여주죠. 제가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역 학교들을 초대해서 현장을 방문하게 했어요. 학생들이 한글, 즉 한국어 알파벳에 대해 배우는 모습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들은 세종대왕이 수백 년 전 평범한 사람들이 읽고 쓸 수 있도록 한글을 만든 이야기에 매료되었죠. 어떤 학생들은 벽에 새길 자신의 이야기를 제출하기도 했어요. 개장일 큰 시험이 찾아왔어요. 드디어 벽이 완성되어 하늘을 향해 수천 개의 이야기로 이루어진 거대한 퍼즐처럼 펼쳐졌죠. 전 세계에서 온 뉴스팀들이 보도하기 위해 몰려왔어요. 저는 숨을 멈추고 커버가 벗겨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 순간 벽이 모든 이들에게 모습을 드러냈죠. 처음엔 고요함만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사람들이 놀라움과 감탄의 숨을 쉬며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천천히 벽을 따라 걸으며 블록들을 만지고 이야기를 읽었죠. 한 한국계 미국인 소녀가 벽 아래쪽에 있는 블록을 가리키며 신나게 말했어요. 엄마, 저기 봐요. 이거 영어랑 한국어로 되어 있어요. 그녀의 엄마는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함께 이야기를 읽었어요. 한 노인이 제 시선을 끌었어요. 그는 조용히 서서 하나하나 블록을 읽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수년간 아시아 문화에 대해 가르쳤던 퇴직한 교수님이었죠.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이 연결될 수 있는 다리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가 감동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치가 아니라 이야기로 말이죠. 그날 하루 종일 군중은 계속해서 늘어났어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블록을 문질러 보고 사진을 찍고 낯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죠. 심지어 벽을 만드는데 도움을 준 건설 노동자들도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이 벽을 보았어요. 민서가 해가 지고 길게 그림자가 드리워진 벽을 보며 저에게 다가왔어요. 저기 보세요. 그녀가 사람들이 아직도 모여있는 군중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제 더 이상 한국 이야기만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자신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녀 말이 맞았어요. 한글 벽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커졌어요. 이건 더 이상 단순히 한국어 글자의 벽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람들 간의 연결이었고 각 블록은 누군가의 삶으로 이어지는 작은 창문이었죠. 저희를 막으려 했던 시위자들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이제 더 작아졌어요. 사람들의 이야기와 새로운 친구들을 만드는 소리에 묻혀버렸죠. 저는 벽의 표면 위로 마지막 햇살이 스며드는 모습을 보며 서 있었어요. 우리가 만든 건 단순히 강철과 돌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남을 무언가였죠. 한국문화센터는 이제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어요. 문화가 만나는 곳, 이야기가 공유되는 곳, 장벽이 하나씩 무너지는 곳이었죠. 저녁이 되어 도시의 불빛들이 켜지고 벽이 어둠 속에서 부드럽게 빛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우리가 정말로 만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그것은 맨해튼 한복판에서 문화의 등대처럼 세상의 희망과 연결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었죠. 한국문화센터를 개관한 지 3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믿을 수 없었어요. 매일 아침 저는 일찍 도착해서 한글 벽에 비치는 해돋이를 보기 위해 자주 시간을 보냈어요. 그 20,000개의 한글 블록 위로 빛이 춤추듯 흘러가는 모습은 그 건물을 살아있는 것처럼 만들었죠. 어느 추운 1월의 아침,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장면을 보았어요. 한 12살 정도 되어 보이는 한국계 미국 소녀가 할머니와 함께 한글 벽 앞에 서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 한글들을 손끝으로 따라가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저는 그들의 순간을 방해하지 않으려 조용히 다가갔어요. 할머니, 이거 뭐라고 써 있어요? 소녀가 한 블록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할머니는 눈물 속에서 미소를 지으셨어요. 집이라고 써 있어. 내가 한국을 떠난 지 50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뉴욕에서 우리의 언어가 이렇게 자랑스럽게 전시된 걸 보게 될 줄은 몰랐지. 저도 모르게 자신을 소개하게 되었어요. 할머니, 김 씨는 퀸즈 지역에서 처음으로 이민 온 한국인 중 한 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때만 해도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숨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우리의 이야기가 바로 이 맨해튼에 있어요. 그 대화는 제가 이 건물을 보는 방식에 큰 변화를 주었어요. 이제는 단순히 건축물이 아니라 매일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우리 벽에서 자신들의 일부를 찾는 공간이 되었죠. 그동안 반대하던 중국 관광객들도 찾아왔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며 긍정적인 의견을 남겼어요. 가장 큰 놀라움은 지역 학교들이 학생들을 체험학습으로 데려오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기억에 남는 건 7학년 학생들 한 반이었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들의 선생님, 로드리게즈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한글 벽에 있는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 시를 쓰게 했어요. 비록 학생들이 한국어를 읽을 수는 없었지만 언어를 넘어 이야기를 나누는 힘을 이해할 수 있었죠. 민서는 매주 음악, 미술, 한국 음식 냄새가 가득한 행사를 조직했어요. 어느 저녁 유명한 한국 음악가들을 초대해 공연을 했는데 전통 드럼 소리가 건물 안에 울려 퍼지면서 맨해튼의 교통소음과 섞였어요. 그 소리는 정말 완벽했죠.
한국 문화가 뉴욕 한복판에서 숨쉬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진정한 마법은 작은 순간들에서 일어났어요. 한 한국 할머니가 미국에서 태어난 손주들에게 김치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는 모습.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20대가 케이팝 춤을 배우며 친구가 되는 모습. 점심시간에 한국 글씨를 연습하려고 잠깐 들른 한 사업가의 모습. 문화센터는 우리가 처음 계획했던 것 이상으로 성장했어요. 단순히 한국 문화를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갔죠. 처음 건물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의 행사에 오기도 했고, 몇몇은 우리가 만들려던 것을 이해하지 못해 반대했다고 사과하기도 했어요. 개관 1주년이 된 해, 우리는 특별한 행사를 열었어요. 시장님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외교관들이 참석했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우리 문화센터의 단골 손님들, 학생들, 가족들, 호기심 많은 관광객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더 관심이 갔어요. 행사 중 민서가 한글벽에 새로운 추가 내용을 공개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그건 첫 해 동안 방문했던 사람들이 남긴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문화센터가 그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보여주었죠. 그중 하나는 특히 인상 깊었어요. 중국에서 온 학생이 쓴 이야기였는데 문화센터를 방문한 후 한국인 친구들과 우정을 쌓았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옥상 정원에서 도시의 불빛을 보며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했어요. 그때 시위는 이제 먼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그 자리에 남은 건 아름다운 무언가였어요.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배우고 이야기를 나누며 오래된 벽을 허물어가는 그런 공동체였죠. 민서가 옥상으로 올라와 저와 함께 앉았어요. 장미셸, 그녀가 말했어요. 네가 시위자들에게 이곳이 다리가 될 거라고 했을 때 그 말이 맞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상이 되었어요. 이곳은 집이 되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래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이제 그들 각자는 한국에서 배운 새로운 단어, 발견한 맛, 혹은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가지고 이곳을 떠나는 사람들이었죠. 한국문화센터는 중요한 것을 증명했어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정말 멋진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한국 문화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의 차이를 넘어서며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공간이 되었죠. 한글 벽이 저녁빛 속에서 반짝이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이곳이 정말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곳의 진정한 유산은 사람들이 맺은 연결, 그들에게 영감을 준 이야기들, 그리고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들 속에서 계속 살아갈 거예요. 맨해튼 옥상에서 그 첫날을 돌아보면 그때 저 자신을 거의 알아볼 수 없어요. 그 당시에 장 미셸은 그냥 아름다운 건물을 짓는 건축가에 불과했어요. 지금은 건물이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되었어요. 매일 아침 저는 출근길에 한국문화원을 지나가요. 한국어 수업을 듣기 위해 급히 들어가는 학생들을 보면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져요. 어제는 문화원 본관에서 케이팝 춤을 연습하는 청소년들을 잠시 멈춰서 지켜봤어요. 그들은 자신이 어디에서 왔든 상관없이 춤을 추며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그 문화원은 이제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공간이 되었어요. 매주 축제 때면 가족들이 모여 한국의 길거리 음식을 나누며 시간을 보내요. 한국과 미국의 예술가들이 함께 작업실에서 두 나라 문화를 섞은 새로운 형태의 예술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를 반대하던 시위자들도 이제는 무료 콘서트와 미술 전시를 즐기러 오죠. 문화원에서 함께 일했던 민서에게 배운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어느 날 그곳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민서가 이렇게 말했어요. 건물은 사람과 같아요.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도 있고 멀어지게 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이 맞았어요. 우리가 건물에 추가한 모든 세부 사항들, 전통 한국 건축을 떠오르게 하는 곡선 지붕부터 사람들이 앉아서 대화할 수 있는 열린 공간까지,
모든 것이 문화 간의 연결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 건물은 저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변화시켰어요. 저는 그곳의 선생님들 덕분에 기본적인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어요. 이제 한국인 방문객들이 오면 제가 그들의 언어로 인사를 건넬 때 그들의 얼굴이 환해져요. 비록 실수를 하더라도 제가 배워서 인사했다고 고마워해 주시죠. 그 간단한 존경의 표현이 많은 기회를 열어줬어요.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어요. 지난 겨울 문화원에서 어떤 행사 후에 한 노인 한국 여성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눈에 눈물이 고인 채로 제 손을 잡고 통역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녀는 어린 시절 어려운 시기를 겪으며 한국을 떠났고 그동안 자신의 뿌리와 떨어져 지냈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매주 손자들과 함께 문화원에 오고 있다고 말했죠. 이곳이, 그녀는 말했어요, 아이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한국문화원의 성공은 새로운 프로젝트로 이어졌어요. 다른 나라들에서도 그들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문화원을 설계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하지만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마다 저는 여기서 배운 교훈을 떠올려요. 건축은 단순히 아름다운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들의 문화와 꿈, 삶을 나누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라는 걸요. 민서와 저는 아직도 자주 만나서 문화원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요. 최근에는 한글 벽 앞에 앉아 사람들이 그 벽을 따라 글자를 만지며 사진을 찍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때 민서가 저에게 물었어요. 처음에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했었어요. 전혀 상상하지 못했어요. 시작할 때 저는 그저 또 하나의 문화원을 짓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서로 다가가고 있는 다리를 만드는 일이라고는 전혀 몰랐어요. 시위와 도전, 정치적 긴장들이 저에게 가르쳐 준 건 건축이 평화와 이해를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제 젊은 건축가들이 종종 저에게 조언을 구해요.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그냥 건물을 디자인하지 말고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공간을 디자인하세요. 이 프로젝트가 제 건축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바꿨는지 함께 나누어요. 아름다운 구조물만 만드는 것에 그치지 말고 사람들이 연결되고 배우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가끔 저녁에 저는 그 여정을 시작한 그 옥상에 올라가요. 이제 도시는 예전과 달라요. 한국문화원이 고층 빌딩들 사이에서 자랑스럽게 서 있고 저녁이면 따뜻한 불빛이 반짝여요. 여기서 저는 사람들이 건물을 들어가고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들 각자는 한국 문화를 세상에 전하는 작은 조각을 지니고 있죠. 이 프로젝트는 단지 맨해튼의 한 부분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을 변화시켰어요. 건축가가 된다는 것은 단지 공간을 넘나드는 다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문화 사이의 다리를 만드는 일이라는 걸 배웠어요. 저는 도시 위로 해가 지는 모습을 보며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한국문화원의 진정한 이야기는 그 벽이나 디자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수천 명이 만들어가는 수많은 연결들 속에 있다는 걸요. 저는 이 도시에서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네요. 자카르타가 바다와 싸우는 모습에 매료된 채 서 있었어요. 손은 관측 데크의 차가운 금속 난간을 꽉 잡고 있었고 바닷바람에 입술에 소금기가 묻었어요. 아래를 내려다보니 인도네시아의 수도인 자카르타가 살아 숨 쉬듯 보이고 있었어요. 좁은 골목, 현대적인 건물들, 그리고 오래된 전통들이 한데 섞여 있는 모습은 마치 캔버스에 물감이 섞이는 것처럼 보였죠. 제 이름은 엠마 싱클레어이고 환경정책 전문가예요. 쉽게 말하면 도시들이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죠. 하지만 자카르타의 문제는 단순한 환경 문제에 그치지 않았어요. 이 도시는 말 그대로 땅속으로 가라앉고 있었고 제 일은 이 도시를 구하는 일이었어요.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자카르타 해안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제 데이터 수집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죠.
그 수치는 충격적이었어요. 매년 자카르타 아래 땅은 약 13cm씩 가라앉고 있었어요. 그건 보통 연필 길이 정도죠. 그렇게 생각하면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리겠지만 상상해 보세요. 매년 그만큼 도시 전체가 가라앉고 있다고요. 어떤 지역은 이미 땅이 너무 많이 가라앉아서 아이들이 뛰어놀던 동네에 바닷물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유리로 된 고층 빌딩에 반사되어 반짝였어요. 하지만 그 아름다운 건물들이 문제의 일부였죠. 자카르타는 너무 빠르게 성장했고 발전을 너무 갈망했어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과 수천 개의 건물들이 물을 필요로 했고 그들은 지하에서 그 물을 빼냈어요. 지하수를 빼내면서 그 위의 땅은 점점 무너져 내렸죠. 마치 거대한 스폰지가 물기를 짜내는 것처럼요. 저는 시계를 확인했어요. 또 다른 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자카르타에 온 지 2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제 일정은 벌써 빽빽했어요.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 세계의 전문가들을 불러 모아 그들이 바라는 구원책을 만들려고 했어요. 바로 33km에 걸쳐 해안선을 따라 이어지는 거대한 방파제였죠. 그 길이는 300개가 넘는 축구장을 잇는 것보다 길어요. 다음 회의를 향해 걸어가면서 자카르타의 유명한 전통시장을 지나쳤어요. 열대 과일과 향신료들이 가득한 공기가 코를 자극했죠. 달콤한 망고, 매운 생강, 향긋한 레몬그라스 냄새가 섞였어요. 상인들은 인도네시아어로 가격을 외쳤고 오토바이들은 좁은 길을 가로지르며 지나갔어요. 이곳이 바로 진짜 자카르타였어요. 수백만 명이 집처럼 부르는 도시였고 그곳은 이제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회의실에 들어가자 새로운 동료들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온 엔지니어들, 네덜란드에서 온 물 전문가들, 그리고 인도네시아 현지의 과학자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특히 눈에 띄었어요. 박재현 씨라는 이미 한국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방파제를 만들었던 뛰어난 엔지니어였어요. 그가 이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의 눈은 희망으로 반짝였어요. 그는 단순히 숫자와 계산만 본 게 아니었어요. 그는 자카르타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노트를 정리하면서 저는 창밖의 석양을 보았어요. 하늘은 오렌지와 핑크색으로 물들었고 아래에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멀리서 이슬람 사원의 기도 소리가 들려왔죠. 자카르타는 구세대와 신세대, 부유함과 가난함, 전통과 발전이 뒤섞인 도시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도시는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해 있었어요. 자바해의 수위 상승이 그 도전이었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첫 프로젝트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그 글은 책임감이 묻어났죠. 자카르타는 놀라운 속도로 가라앉고 있다. 즉각적인 조치가 없으면 2045년까지 이 도시는 큰 부분이 물에 잠길 위험이 있다. 그게 불과 20년 남짓한 시간이었어요. 오늘 본 사람들, 시장 상인들, 사무실 직원들, 거리에서 뛰어놀던 아이들, 그들의 미래가 저희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에어컨의 부드러운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를 가리지 못했어요. 그 파도 소리는 마치 시계처럼 시간을 세고 있었죠. 우리가 자카르타를 구할지 아니면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될지 결정짓는 시간이었어요. 내일은 또 다른 도전과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잠시 쉬기로 했어요. 진짜 일은 이제 시작이었죠. 매일 아침 저는 자카르타의 혼잡한 거리를 걸으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켜봤어요. 튀긴 국수와 그릴에 구운 사태의 냄새가 공기 속에 가득했고 노점상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소리쳤어요. 오토바이들이 차들 사이를 빠져나가며 경적 소리가 도시의 끊임없는 소음으로 울려 퍼졌어요.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손을 잡고 뛰어다니며 아침 비에 남은 무릉덩이를 뛰어넘으며 웃고 있었죠. 그런데 이 활기찬 풍경 속에서 저는 뭔가 불안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환경 전문가로서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었어요. 제가 밟고 있는 땅은 천천히 지구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죠. 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그 무게가 제 노트북 가방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커피카트를 지나갔어요. 그곳에서 파크 부디 할아버지가 항상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셨죠. 좋은 아침이야, 엠마. 하고 부디 할아버지가 외치며 벌써 제 평소 좋아하는 진한 블랙 커피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가 커피를 만들고 있을 때 저는 그의 카트 뒤쪽 벽에 있는 물 자국을 봤어요. 그 자국이 지난주보다 높아져 있었어요. 물이 점점 심해지네요, 파크 부디? 제가 커피를 받아들며 물었어요. 부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얼굴이 진지해졌어요. 저희 아들 집이 해안 근처에 있는데 지난달에 이사 갔어요. 물이 계속 들어와서 아무리 대책을 세워도 소용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점점 더 흔해지고 있었어요. 자카르타에 오기 전에 저는 모든 보고서를 다 읽었지만 종이에 적힌 숫자만으로는 일어나는 일의 인간적인 비용을 알 수 없었어요. 매년 13cm씩 땅이 가라앉는다는 건 추상적인 수치에 불과하지만 그 땅에서 살고 있는 가족이 물에 잠긴 집에서 이삿짐을 들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실감하게 되죠. 저는 프로젝트 사무실로 향하면서 여러 동네를 지나갔어요. 비즈니스 지구에선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고 유리창에 아침 햇살이 반사되고 있었죠. 하지만 이런 곳에서도 위기 징후는 분명히 보였어요. 건물 기초에 균열이 생기고 벽들이 기울어져 있었어요. 거리의 중간 부분은 눈에 띄게 움푹 패여 있었죠. 부유한 동네와 가난한 동네의 차이는 극명했어요. 부유한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방수벽을 만들고 강력한 펌프를 설치했죠. 하지만 가난한 지역에서는 사람들은 모래주머니와 희망에 의지하고 있었어요. 그게 너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제에 가장 적게 기여한 사람들이 그로 인해 가장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요. 교차로에서 빨간불을 기다리며 저는 물 절약에 대해 배우고 있는 학생들 무리를 봤어요. 그들은 작은 정원 주위에 모여서 선생님이 물 절약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걸 듣고 있었어요. 다음 세대가 이런 문제에 대해 배우고 있다는 게 희망을 주었지만 동시에 우리의 일이 얼마나 급박한지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이 아이들이 자라날 도시가 있을까요? 그때 제 휴대폰이 진동을 울렸어요. 아침 회의에 대한 재현 씨의 메시지였죠. 화면에 그의 이름을 보고 저는 직장에서의 긴장감과는 별개로 제 뱃속에서 가벼운 두근거림을 느꼈어요. 그 느낌을 잠시 미뤄두고 해야 할 일에 집중했어요. 프로젝트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벽마다 지도들이 걸려 있었어요. 위성사진이 자카르타를 하늘에서 비추고 있었죠. 1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대한 도시, 그 주변을 물이 위협하고 있었어요. 자바해가 북쪽에서 밀려오고 13개의 강이 도시를 관통하며 우기에는 그 수위가 위험할 정도로 불어났어요. 지하에는 수십만 개의 우물이 땅속에서 물을 빼내며 그로 인해 땅이 압축되어 가라앉고 있었어요. 저는 지도 위에 표시된 해양 방벽 경로를 따라 손가락을 댔어요. 33km에 달하는 희망이죠. 바다를 막기 위해 설계된 방벽이에요. 기술적으로는 복잡한 작업이지만 인간적인 문제는 그보다 훨씬 더 커요. 우리는 여러 정부 기관과 협력해야 하고 토지 관리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해야 하며 지역사회가 이 프로젝트를 지지하도록 설득해야 했어요. 아침 회의 보고서를 검토하면서 제 커피는 식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파크 부디와 같은 사람들, 자카르타에서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려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떠올랐어요. 그들은 도시가 천천히 가라앉고 있다는 걸 알지만 우리가 해결책을 찾을 거라 믿고 있었죠. 우리는 그들을 실망시킬 수 없었어요. 아침 해가 더 높이 떠오르며 저는 창밖에서 점점 더 바빠지는 도시의 소리를 들었어요.
또 다른 자카르타의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또 다른 하루, 시간과 자연, 관료주의와 싸우는 하루. 또 다른 하루, 가라앉고 있는 도시를 구하려는 하루였어요. 저는 창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봤어요. 3개월간 자카르타에서 지내면서 저는 많이 변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수많은 밤을 지사오며 기술 문서를 검토했던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었죠. 그런데 그 무엇보다 다른 점이 있었어요. 바로 그 어느 때보다 강한 결단력이었어요. 이제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일이 아니었어요. 이건 도시뿐 아니라 도시의 영혼을 구하는 미션이었죠. 그때 인터폰이 울리며 아침 첫 회의에 도착을 알렸어요. 저는 서류를 챙기고 자켓을 고쳐 입은 후 깊은 숨을 들이켰어요. 이제 일을 시작할 시간이에요. 정부 관계자의 보고를 들으면서 제 다리가 회의 테이블 아래에서 저절로 떠는 걸 멈출 수 없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진지했어요. 우리가 두려워하던 그 소식이었죠. 기후과학자들이 자카르타 역사상 최악의 홍수가 올해 말까지 발생할 거라고 예측했다고 했어요. 제 배가 꽉 조여오는 느낌이었어요. 만약 우리가 빨리 행동하지 않으면 수천 명이 집을 잃게 될 거였죠. 저는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있는 재현을 쳐다봤어요. 그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손가락이 조용히 태블릿 화면을 두드리고 있는 게 보였어요. 방조벽 프로젝트는 이미 몇 달이나 뒤처져 있었고 매주 지연될 때마다 더 많은 생명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생각했죠. 모델에 따르면 예상되는 수위가 40%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관계자가 말하면서 화면에 여러 지도들을 띄웠어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들이 홍수가 날 가능성이 높은 곳들이었어요. 제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익숙한 동네들이 붉게 표시된 걸 보면서요. 재현은 일어나서 재킷을 고쳐 입고 나서 팀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평소에 자신감 넘쳤던 그가 이번에는 평소보다 말이 좀 더 천천히 신중하게 했어요. 방조벽은 큰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는 기술 도면을 확대하며 설명했어요. 우리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방조벽을 원래 계획보다 3m 더 높여야 하고 바다 쪽으로 2km 더 연장해야 합니다. 방 안의 사람들 얼굴에 우울한 표정이 드리워졌어요. 우리가 필요한 특수자재는 인도네시아에서 구할 수 없었고 그것들을 수송하는 데 몇 달이 걸릴 거였죠. 예산도 2배로 늘려야 했고 더 큰 문제는 기존의 공사 일정이 완전히 재조정되어야 했다는 거였어요. 방안은 걱정 어린 대화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정부 관계자들은 인도네시아어로 서로 속닥였고 한국 엔지니어 팀은 노트북 앞에 모여 계산을 다시 점검했어요. 저는 이 두 세계, 즉 기술적 요구와 실패의 인명피해 사이에서 갇힌 기분이었죠. 그때 갑자기 테이블 한가운데 있던 회의용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그 날카로운 소리가 혼란 속에서 마치 칼처럼 뚫고 나갔죠. 저는 급히 손을 뻗어 스피커 버튼을 눌렀어요. 7구역에서 긴급 상황 발생. 필드 감독이 영어로 소리쳤어요. 조수 높이가 우리가 기록한 것보다 더 높습니다. 3개 동네가 이미 물에 잠겼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의자도 뒤로 넘어뜨렸어요. 얼마나 심각한가요? 옛날 방조벽이 금이 가고 있습니다. 감독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물이 2군데에서 새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씩 새지만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즉시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있는 재현과 눈을 맞췄어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우리가 두려워했던 순간이 온 거예요. 바다는 우리의 계획이나 일정 따위는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모두들 들어주세요. 저는 제 목소리의 힘에 놀라며 외쳤어요.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재현 씨, 당신 팀에서 긴급 수리를 맡을 수 있겠어요? 그는 이미 휴대폰을 빠르게 타이핑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3구역과 4구역에서 우리 건설팀을 이동시킬게요. 콘크리트가 필요합니다.
많은 양이요. 그리고 철근도 필요합니다. 방안은 일순간에 지휘본부로 변했어요. 정부 관계자들은 군 지원을 요청했고 한국 엔지니어 팀은 몇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일부는 붕괴 지점으로, 다른 일부는 긴급 설계 수정 작업을 시작했어요. 지역사회 리더들이 도착해 자원봉사자들과 대피 계획을 조정했어요. 저는 노트북과 안전장비를 챙기고 재현을 따라 그의 트럭으로 갔어요. 자카르타 거리는 마치 전쟁터 같았어요.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지나갔고 사람들은 고지대로 물건을 옮기기 위해 서두르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푸르던 하늘은 이상한 회색으로 변해 있었죠. 붕괴 현장에 도착하자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홍수의 가장자리에 몰려 있었고 오래된 방조벽의 금에서 탁탁 소리가 나며 진흙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공기는 소금기와 디젤 냄새로 가득했고 비상 펌프들이 돌아가고 있었죠. 건설팀은 이미 장비를 배치하며 수리 작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밤을 새워서라도 해야 합니다. 재현은 발전기와 중장비 소음을 뚫고 큰 목소리로 외쳤어요. 다음 만조는 새벽에 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휴대폰을 꺼내 자재 공급업체와 조정을 시작했어요. 우리는 재앙을 막기 위해 12시간이 주어진 상황이었어요. 자카르타의 1,000만 명 주민들의 무게가 제 어깨에 내려앉았지만 저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훈련받았던 순간이었죠. 해가 지고 작업 현장은 거대한 조명에 밝혀졌어요. 콘크리트 트럭들이 끊임없이 도착했고 용접공들이 불꽃을 튕기며 어둠 속으로 날려보냈어요. 지역 주민들은 모래주머니를 전하기 위해 인간 사슬을 만들었어요. 그 광경은 놀라웠어요. 서로 다른 나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시간과 조수에 맞서 싸우는 모습이었죠. 저는 재현 옆에 계속 있으면서 그가 내린 지시를 지역팀에 전달하고 측정을 확인하며 수위도 모니터링했어요. 몇 분마다 시계를 확인하면서 새벽까지 남은 시간을 세었어요. 자카르타의 운명이 걸려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구할 유일한 사람들이었어요. 자카르타가 이렇게 어둡고 조용한 적은 처음 봤어요. 평소에 떠들썩한 오토바이 소리와 거리의 상인들 소리가 사라지고 그 대신 파도가 콘크리트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어둠 속에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자정, 재현이랑 해변 밑에 서 있으니 얼굴에 바닷물이 뿌려지는 게 느껴졌어요. 몇 시간 동안 벽을 따라 걸으면서 긴급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다시 점검하느라 내 신발은 물에 젖어 있었죠. 수압이 굉장히 강해요. 재현이 손전등을 콘크리트 표면에 비추며 말했어요. 위기 속에서도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고 안정적이었어요. 하지만 보강 작업은 잘 버티고 있어요. 나는 피곤해서 대답할 힘도 없었어요. 하루 종일 각지에서 온 팀들의 업데이트로 내 전화는 계속 진동하고 있었죠. 오늘 아침 우리가 발견한 벽의 파손은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마치 악몽이 천천히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았죠. 하지만 대응은 정말 빠르고 효과적이었어요. 몇 시간 만에 콘크리트와 강철로 가득 찬 트럭들이 도착했어요. 많은 근로자들이 시내 곳곳에서 왔고 그들 중 상당수는 위험에 처한 지역 주민들이었어요. 망원경을 들고 멀리 떠 있는 배들의 불빛을 볼 수 있었어요. 그것들은 우리의 모니터링 선단의 일부였어요. 파도의 높이를 측정하고 새로운 피해가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했죠. 바다는 계속해서 상승 중이었고 우리는 그 최고조에 도달하기까지 4시간이 더 남았어요. 엠마, 재현이 부르며 그의 노트북을 손짓했어요. 그는 긴급 대피소 중 하나에 작은 작업대를 세워놓았어요. 이 수치 좀 봐. 스크린에는 벽을 따라 설치한 센서들의 압력 측정치 그래프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그 수치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높았죠. 그때 내 속이 갑자기 꽉 막힌 듯 했어요. 바다가 우리의 방어선을 예상보다 훨씬 더 강한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여기랑 여기
추가 보강이 필요해요. 재현이 지도에서 두 군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는 무정의를 들고 한국어로 엔지니어 팀에게 빠르게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24시간 넘게 깨어 있었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는지 정말 감탄스러웠어요. 그 다음 몇 시간은 정신없이 바빴어요. 더 많은 트럭들이 도착해 자재를 실어 나갔고 조명탑이 벽을 환하게 비추며 밤이 아닌 낮처럼 밝았어요. 안전장비를 착용한 근로자들이 재현의 지시에 따라 약한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 왔다 갔다 했어요. 나는 현지 당국과 협조하며 위험구역에 있는 사람들이 대피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했죠. 새벽 3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보통의 열대성 폭우가 아니라 차갑고 지속적인 이슬비였어요. 모두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죠. 나는 근로자들에게 커피와 에너지 음료를 나눠주며 기운을 북돋아 주려고 했어요. 그들 중 몇몇은 위험 지역에 가족이 있었고 사실상 자기 집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었죠. 2시간 후면 만조야. 재현이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분위기는 점점 더 긴장되었어요. 몇 분마다 누군가가 설치한 수위 표시기에 불빛을 비추었어요. 바다는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었죠. 나는 벽을 다시 걸었어요. 이번엔 인도네시아 해안방어 책임자와 함께였죠. 그는 예전 홍수로 이미 피해를 입은 곳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말했어요. 이 벽이 무너지면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가 지난 5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잃게 돼요. 마침내 새벽 5시 만조가 되었어요. 파도가 벽을 강하게 때리며 물보라를 높이 일으켰어요. 모두 모니터링 스테이션에 모여 압력 측정치를 지켜봤어요. 수치는 계속해서 올라갔지만 보강 작업은 견고하게 버텼어요. 첫 번째 새벽 빛이 수평선 위로 떠오르면서 나는 파도가 서서히 물러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벽은 지금까지의 가장 큰 시험을 통과한 거였죠. 주위에서 근로자들이 환호하며 서로를 안아주기 시작했어요. 재현도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모두 알았어요. 이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보수된 벽은 당장에는 버틸 수 있겠지만 더 큰 해벽 프로젝트를 빨리 완성해야 했어요. 기후변화는 우리가 따라잡기를 기다려주지 않았거든요. 나는 도시를 바라보며 해가 떠오를 때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떠올렸어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집에서 안전하게 일어나고 있었죠. 그들이 얼마나 큰 위기에서 벗어난 건지, 또 그들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을 쏟았는지 아마 그들은 모를 거예요. 당신의 도시는 정말 행운이에요. 나는 인도네시아 해안 방어 책임자에게 말했어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죠. 아니요, 우리는 당신과 재현 같은 친구들이 있어서 행운이에요. 그가 말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함께 일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우리 미래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주위에 피곤하지만 자랑스러운 얼굴들을 보며 나는 그가 맞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함께 바다를 마주하고 이겼어요. 적어도 지금은요. 앞으로도 많은 도전이 있겠지만 우리는 공동의 위협에 맞서 뭉쳤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죠. 저는 제 사무실 창문에서 거대한 방파제의 또 다른 구간이 아침 햇살 속에서 형성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우리가 거의 도시의 일부를 잃을 뻔했던 그 무서운 밤으로부터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지금 방파제는 자카르타 해안을 따라 거대한 방패처럼 펼쳐져 있고 그 콘크리트 표면은 금빛 햇살을 받아 반짝였어요. 건설팀은 아래에서 꾸준히 작업을 이어갔고 그들의 노란 헬멧은 거대한 구조물 주위를 바쁘게 오가는 벌처럼 움직였어요. 커피 마실래요? 재현 씨의 목소리에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그는 사무실 문 앞에 서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어요. 지친 얼굴에 살짝 미소를 띠고 있었죠. 요즘 우리는 둘 다 긴 시간 일하고 있지만 그 피로 속에서도 뭔가 기대되는 마음이 있어요. 프로젝트가 생각보다 더 잘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고마워요.
제가 커피를 받아들며 말했어요. 해안 센서에서 나온 최신 데이터 봤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 앉았어요. 북쪽 지역의 수위가 안정되었어요. 방파제가 제 역할을 하고 있죠. 처음 제가 자카르타에 왔을 때 그 지역들이 어떻게 보였는지 기억해요. 거리들이 운하처럼 변하고 집들은 버려졌고 매번 밀려오는 높은 파도에 희망은 사라져가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그 지역들은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지난주 몇 달 전만 해도 물에 잠겨있던 동네를 방문했어요. 아이들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물에 잠기지 않은 거리를 뛰어놀고 있었어요. 상인들은 돌아와서 건물 외벽을 새로 칠하고 있었죠. 변화는 단지 인프라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눈빛에서도 변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항구 근처의 어촌에서 일어났어요. 우리가 그 방파제 구간을 처음 만들었을 때 지역 어민들은 이게 자신들의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까 걱정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과 협력해서 배가 지나갈 수 있도록 특별한 게이트를 설계했어요. 이 방파제는 이제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방식으로 공학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어요. 사리 아주머니의 와룽 기억나요? 제가 재현 씨에게 물었어요. 그 작은 식당은 매년 우기 때마다 물에 잠기곤 했죠. 어제 거기서 점심을 먹었어요. 이제 물 걱정 없이 바깥에 테이블을 추가하셨더라고요.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거기 음식도 점점 더 맛있어지고 있네요. 그때 우리 두 사람의 핸드폰이 동시에 울렸어요.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또 다른 업데이트가 온 거죠. 요즘은 좋은 소식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지면 센서는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일부 지역이 더 이상 침하하지 않는다고 표시했어요. 새로운 수자원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고 자카르타가 그동안 의존해왔던 지하수 우물의 의존도를 서서히 줄여주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건설 중인 새 공원들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기분이 좋았어요. 이전에 방파제와 모래주머니가 있던 자리는 이제 푸른 공간과 산책로로 바뀌었죠. 가족들은 해안가를 따라 산책하며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그곳은 이제 자카르타의 회복력을 상징하는 관광 명소가 되었어요. 오후 햇살이 방파제 표면을 비추며 재현 씨가 그 힘든 첫 주들 동안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방파제는 단순한 콘크리트와 강철이 아니에요. 그것은 미래에 대한 약속이에요. 지금 자카르타를 보니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겠어요. 우리는 단지 벽을 만든 게 아니라 도시에게 미래를 되돌려준 거였어요. 그날 늦은 오후 저는 우리 커뮤니티 센터 중 하나를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학생들이 기후 변화와 공학에 대해 배우고 있었죠. 제 발표 중에 한 소녀가 손을 들며 말했어요. 엠마 선생님, 저 크면 다른 도시들을 위해 이런 벽을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만드는 건지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것이 진짜 승리였어요. 자카르타를 오늘 구한 것만이 아니라 내일 이 도시를 지킬 세대에게 영감을 주었다는 사실이었죠. 이 도시는 이제 단순히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세상에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어 새로 건설된 해안 산책로를 따라 걷던 중 저는 자카르타 주민들이 도시의 변화를 즐기는 모습을 봤어요. 길거리에서 전통 간식을 파는 상인들, 전통 음악을 연주하는 음악가들, 홍수 걱정 없이 저녁 산책을 즐기는 가족들이었죠. 공기는 활기찬 삶의 소리로 가득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 상인들의 외침, 음악소리. 그 모든 것 위로 방파제가 묵묵히 강하게 서서 도시를 지키고 있었어요. 태양은 방파제 뒤로 지고 하늘은 눈부시게 오렌지와 핑크로 물들었어요. 시원한 바람은 이제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 우리가 이겨낸 도전의 기억을 실어 나르고 있었죠. 자카르타는 더 이상 단지 살아남는 도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번창하는 도시였죠. 그리고 이 도시를 구하면서 우리는 다른 해안 도시들이 바다와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돕는 청사진을 만든 거였어요.
내일은 새로운 도전이 올 거예요. 하지만 오늘 밤 보호된 해안선을 따라 불빛이 하나둘 켜지는 도시를 보며 저는 우리가 정말 놀라운 일을 해냈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는 가장 큰 문제들도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어요. 자카르타는 단순히 바다에서 구해낸 도시가 아니라 희망이 두려움보다 더 강한 벽을 만들 수 있다는 증거였어요. 비행기 엔진의 부드러운 소리가 제 귀를 채우며 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자카르타의 넓게 펼쳐진 해안선이 구름 속으로 사라지는 걸 보면서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단순히 도시를 떠나는 게 아니라 제 두 번째 집처럼 느껴졌던 이 지역사회를 떠난다는 사실이었죠. 지난 1년은 제가 처음 환경정책 전문가로 이곳에 왔을 때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저를 변화시켰어요. 노트를 꺼냈어요. 그곳엔 해안벽 설계도와 수많은 회의록이 가득했죠. 하지만 제 눈에 가장 띄었던 건 그 노트 여백에 적어놓은 작은 세부 사항들이었어요. 제 아파트 근처에서 최고의 사태를 팔던 길거리 상인의 이름, 동료인 민지가 가르쳐준 재미있는 한국어 번역들, 그리고 재현이의 세심한 계산들이었어요. 그 계산 덕분에 수천 명의 생명이 구해졌죠. 비행기 창밖을 보며 처음 자카르타로 날아왔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그저 또 다른 임무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창 아래 반짝이는 모든 건물이 이야기를 담고 있었어요. 제일 먼저 떠오른 건 드위 씨였어요. 그녀는 해안 근처에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해안벽을 강화하기 전에는 자주 홍수가 나곤 했죠. 그 위기 속에서도 그녀는 매일 아침 커피를 우리에게 가져다주며 결코 돈을 받지 않으려 했어요. 여러분이 우리 집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녀는 따뜻한 컵을 제 손에 쥐어주며 말했어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에요. 기후변화에 대한 진실은 직접 그 영향을 경험할 때 다른 방식으로 다가왔어요. 더 이상 단순한 온도 상승이나 날씨 패턴의 변화가 아니었어요. 이제 그건 실제 사람들, 실제 삶들, 그리고 실제 지역사회들이 집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이야기였어요. 제가 프레젠테이션에서 자주 인용했던 숫자들, 매년 13cm씩 침하, 33km의 해안벽, 수백만 명의 위험, 이 숫자들엔 이제 얼굴과 이름이 붙어 있었죠. 가장 놀라운 점은 이 프로젝트가 완전히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로 묶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현지 어부들이 우리 한국 엔지니어 팀에게 조수의 계절 패턴에 대해 가르쳐준 일이 생각나요. 그 지식은 대대로 전해져 온 것이었죠. 그 엔지니어들은 이 전통적인 지혜를 기술적 설계에 통합하여 현대적이면서도 지역 지식을 존중하는 해결책을 만들어냈어요. 이 프로젝트는 또한 커뮤니케이션의 힘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가르쳐줬어요. 언어 장벽이 우리의 노력을 방해할 수도 있었지만 우리는 서로 이해할 방법을 찾았어요. 우리 팀이 긴급 상황에서만 사용하는 고유의 수화가 떠오르네요. 손을 흔들면 밀물, 두 손가락을 위로 올리면 구조적 약점, 엄지손가락을 올린 후 평화의 표시를 하면 잘했다는 신호였어요. 자카르타의 이야기는 단순히 바다와 싸우는 도시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건 인간의 창의력과 결단력의 이야기였죠. 해안벽이 무너졌던 그 끔찍한 밤, 저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주저없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아무도 국적이나 배경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우리는 공통된 목적 하나로 뭉쳐 있었죠. 해안벽 프로젝트의 성공은 기후변화 앞에서 우리가 패배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걸 보여줬어요. 맞아요. 도전은 엄청나게 크고 일부 예측은 두려운 면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술적 지식과 지역 지혜를 결합하고 진정으로 국경을 넘어 협력할 때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이룰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런던에 있는 팀에게 이메일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야 했어요. 해안벽을 어떻게 강화했는지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만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이야기를 말이죠. 수백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시가 어떻게 바다에 굴복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국제협력이 단지 정책 문서에 나오는 멋진 문구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임을 알려야 했어요. 비행기가 고도를 올리면서 저는 미래에 대해 생각했어요. 자카르타의 전투는 끝나지 않았어요. 이 도시는 여전히 바다를 막는 방어선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유지해야 했죠. 하지만 이제 그들은 싸울 기회를 얻었어요. 더 중요한 건 다른 해안 도시들이 따를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의 환경 정책 분야에서의 일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을 거예요. 이제부터 제가 쓸 모든 보고서에는 자카르타에서 배운 교훈이 담길 거예요. 기후변화 적응은 단지 인프라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문제라는 것. 해결책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올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희망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두려움을 행동으로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는 것을요. 기장이 고도에 도달했다고 발표하자 저는 의자를 뒤로 젖히면서 자카르타를 떠나지만 그곳에서 얻은 소중한 것들을 함께 가지고 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해안벽과 홍수 예방에 관한 지식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일할 때 이루어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더 깊은 이해도 얻었죠. 침몰해가는 도시를 구하려 했던 노력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것은 바로 혁신과 협력,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난관 앞에서도 인내하고 극복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의 능력이었죠.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은 그날을 저는 결코 잊지 못할 거예요. 제 이름은 박지훈이고 지금 국방부 제 사무실에서 서울의 반짝이는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앉아있는데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아침은 평소와 같았어요. 넥타이를 고쳐 매고 커피를 한 잔 들고 최신 국방보고서를 검토할 준비를 했죠. 저는 고위 국방정책 분석가로 대부분의 시간을 한국을 안전하게 지킬 방법을 연구하며 보내요. 그런데 2024년 초 그날 아침 제 이메일함에 들어온 한 통의 초대장이 제 눈길을 끌었어요. 그것은 우리나라의 가장 대담한 꿈을 여는 초대장이었죠. 장석현 장군과의 회의, KF-21 전투기 프로젝트, 긴급.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장군님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그분은 단순한 군 지휘자가 아니었어요. 한국 항공우주 분야의 전설이었죠. 사람들은 그분이 항공기 설계를 보고 컴퓨터조차 놓친 문제를 찾아낼 수 있다고 말하곤 했어요. 그리고 KF-21? 그건 우리나라의 최대 비밀이었죠. 바로 우리가 직접 만들고 있는 전투기, 한국에서 말이에요. 저는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고 옆에 놓인 커피는 식어가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전투기를 미국이나 러시아에서 사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만드는 건 마치 작은 언덕만 올라본 사람이 에베레스트를 오르는 것과 같아요. 그건 수십억 달러, 수천 명의 똑똑한 사람들이 필요한 일이고 몇 년의 시간이 걸리는 일이죠. 많은 사람들은 한국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도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할 수 없다고 했던 말들이 많았어요. 제 아버지의 말씀이 머릿속에 울려 퍼졌어요. 아버지는 한국 전쟁을 겪으셨고 그때 우리나라는 너무 가난해서 사람들은 제대로 먹을 것도 찾기 힘들었죠. 지훈아, 아버지는 저에게 옛날 흑백 사진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아무도 한국이 부유하고 강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우리는 오직 결단력만 있었지. 지금 우리를 봐요. 우리의 스마트폰, 자동차, TV 프로그램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우리 도시들은 밝은 불빛과 높은 건물들로 빛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도 뭔가 부족했어요. 우리는 여전히 첨단 전투기를 만들 수 없었죠. 다른 나라에서 사야 했어요. 마치 어른이 부모님에게 계속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요. KF-21 프로젝트는 그 모든 것을 바꿀 것이었어요.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10조 원을 약속했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돈이었어요. 일부 사람들은 이에 대해 불만을 터뜨렸죠.
우리는 그 돈으로 학교를 지어야 해. 병원에 써야 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해. 그들의 걱정은 이해했어요. 10조 원이면 학교를 많이 지을 수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날 아침 장군님 사무실로 걸어가면서 제 발걸음이 다소 가벼워졌다는 걸 느꼈어요. 뭔가 다른 감정이 제 가슴 속에서 일어나는 걸 느꼈죠. 희망, 아마도. 아니면 자부심, 혹은 두 가지 모두였을까요? 장군님의 비서가 저를 창밖으로 서울이 내려다 보이는 큰 방으로 안내했어요. 선반 위에는 여러 개의 비행기 모형이 놓여 있었고 각기 다른 항공 역사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곳에 장군님이 계셨어요. 군복을 차려입고 책상 옆에 서 계신 모습이었죠. 생각보다 키는 작으셨지만 그분의 존재감은 방을 가득 채웠어요. 아, 박 분석관. 장군님께서 따뜻하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시더니 의자 하나를 가리키셨어요. 그럼 꿈에 대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질문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엔진이나 무기 시스템에 관한 얘기가 나올 줄 알았지. 꿈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꿈이요, 장군님? 장군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제가 KF-21 모델을 알아본 걸 보고 그것을 들었어요. 모든 위대한 성취는 꿈에서 시작하죠. 70년 전 우리는 먹을거리를 충분히 갖는 꿈을 꾸었어요. 50년 전 우리는 자국의 차를 만드는 꿈을 꾸었죠. 30년 전 우리는 스마트폰을 만드는 꿈을 꾸었어요. 이제 장군님은 모델을 들어 빛에 반사된 날개를 보여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만의 날개로 하늘을 지배하는 꿈을 꾸고 있어요. 장군님은 모델을 책상에 내려놓고 저를 뚫어져라 바라보셨어요. 박지훈 분석관, 저는 당신의 분석 보고서를 읽었어요. 기술과 사람을 모두 이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건 드문 일이에요. 바로 이 프로젝트에 필요한 능력이죠. 저는 입이 마르고 한마디도 못했어요. 장군님? 역사의 한 부분이 되고 싶어요? 한국이 다음 큰 도약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어요? 저는 모델 비행기를 바라보며 그 순간 서울의 스카이라인도 함께 바라봤어요. 그 순간 저는 단지 건물과 거리만 보인 게 아니었어요. 그곳에는 꿈을 멈추지 않은 한 나라의 이야기가 있었죠.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갔고 불가능이라는 답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던 나라의 이야기였어요. 저는 장군님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장군님, 영광입니다. 장군님은 다시 미소 지셨는데 이번엔 그 미소가 달랐어요. 강렬하고 결연했죠. 좋아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결단력이 필요할 거예요. 앞으로의 길은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장군님은 웃으시며 진짜 가치 있는 일은 결코 쉽지 않죠. 그날 장군님 사무실을 나설 때 제가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는 확실했죠. 저는 한국의 다음 기적을 목격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단지 역사를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시설의 거대한 경납고로 걸어가면서 심장이 뛰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높은 창문을 통해 비추며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빛의 줄기를 만들어냈어요. KF-21 전투기를 사진으로는 봤지만 직접 본다고 해도 전혀 준비가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전투기는 경납고 조명 아래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어두운 회색 표면은 아침 햇살을 반사해 살아있는 듯 보였고 기수는 하늘로 자랑스럽게 솟아 있었어요. 마치 하늘로 발사될 준비가 된 화살처럼요. 뒤로 젖혀진 날개는 사냥 준비가 된 매를 떠올리게 했어요. 그 순간 왜 이 전투기를 보라매라고 부르는지 이해가 갔어요. 젊은 매라는 뜻이죠. 장 장군님이 제 옆에 오셨어요. 그의 발걸음 소리가 조용한 경납고 안에 울려 퍼졌어요. 예상보다 키는 작았지만 그분의 존재감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깔끔한 제복에는 수십 년의 경력이 묻어 있었고
눈빛은 경험이 풍부한 사람답지 않게 설렘으로 반짝였어요. 어때요, 지훈 씨? 장 장군님이 전투기를 가리키며 물어보셨어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아름다워요. 겨우 말했어요. 장 장군님은 제 반응에 만족하신 듯 미소를 지으셨어요. 날아가는 거 보고 싶어요? 저는 손쉽게 고개를 끄덕였고 장 장군님은 저를 데리고 비행장으로 나갔어요. 아침 날씨는 맑고 화창했어요. 시험 비행을 하기에 완벽한 날씨였죠. 걸어가면서 장 장군님은 개발팀이 이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공기역학을 완성하고 첨단 레이더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수많은 기술적 난관을 넘어서야 했다고 하셨죠. 오늘 비행은 트레온 47번째예요. 장 장군님이 자랑스럽게 말하셨어요.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었죠. 심지어 미국 사람들도 그 기록에 감탄했어요. 우리는 비행기지로 가서 마지막 점검을 시작하는 지상 승무원들을 보았어요. 녹색 비행복을 입은 조종사가 빠르게 손을 흔들며 조종석에 올라갔고 저는 그 모습을 신기하게 지켜보았어요. 비행기 캐노피가 내려가며 부드럽게 소리를 내며 밀착되는 걸 보았어요. 그 다음 몇 분은 마치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전투기의 엔진이 낮은 윙윙거림으로 시작해 점점 강한 굉음으로 변했어요. 그 소리가 가슴 깊숙이 울리며 마치 거대한 심장이 뛰는 것 같은 진동을 느꼈어요. 엔진의 열기가 비행기 뒤쪽 공기를 일렁이게 했고요. 잘 보세요. 장 장군님이 엔진 소음에 가려져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 특별한 걸 보게 될 거예요. KF-21은 처음엔 천천히 움직이다가 점점 속도를 붙였어요. 엔진 소리가 커지며 저는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보았어요. 이륙 지점에 도달했을 때 전투기의 기수가 올라가고 믿을 수 없이 거대한 기계가 지면을 떠올랐어요. 하늘로 솟아오르는 모습은 너무나 우아해서 물리학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조종사는 전투기를 여러 가지 기동을 하며 성능을 뽐냈어요. 전투기는 직선으로 올라가면서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작은 은색 십자가처럼 보였어요. 그 다음에는 급격히 선회하며 공기 중에 우아한 백색 증기 자국을 남겼죠. 그 속도와 기동력은 놀라웠어요. 마치 기계라기보다는 춤추는 무용수처럼 보였어요. 5년 전만 해도 이건 꿈이었죠. 장 장군님이 조용히 말했어요. 지금 보세요. 이걸 우리가 해냈어요. 한국의 엔지니어들, 한국의 기술, 한국의 결단력으로요. 저는 전투기가 활주로를 낮게 비행하며 지나갈 때 그 속도에 놀랐어요. 지나간 후에는 그 소리가 몇 초 뒤에야 들려왔죠. 그 바람에 옷이 날리고 근처 책상 위에 종이들이 날아갔어요. 몇 명의 지상 승무원들은 환호하며 박수를 쳤어요. 이건 단순히 우리만의 전투기를 가진다는 게 아니에요. 장 장군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건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일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전투기가 이륙할 때마다 그 안에는 우리 국가의 꿈이 실려 있어요. KF-21이 완벽한 착륙을 하며 활주로에 내려올 때 저 안에서 뭔가 바뀌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프로젝트에 대해 가졌던 의심은 사라지고 우리가 이루어낸 것에 대한 자부심과 앞으로 펼쳐질 일들에 대한 기대감이 밀려왔어요. 전투기가 제자리를 향해 기지로 돌아가며 엔진을 잠시 멈추자 아침 햇살이 다시 한번 그 표면을 비추며 희망의 등대처럼 빛났어요. 그때 저는 이 비행이 단순한 시험 비행이 아니라 역사가 만들어지는 순간임을 깨달았어요. 화요일 아침 6시에 제 전화가 울렸어요. 흐릿한 눈으로 화면을 보니 장 장군님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어요. 장 장군님이 이렇게 일찍 전화를 하신다는 건 무언가 큰일이 생겼다는 뜻이었거든요. 지훈아, 8시까지 지휘소로 와야 한다. 장 장군님께서 긴장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오늘이야. KF-21을
실제 상대와 대결시켜본다. 저는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급하게 준비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죠. 이건 그냥 또 다른 시험 비행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준비해온 순간이었어요. KF-21이 실제 전투기와 맞붙게 된 거였죠.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일이 이 테스트를 위해서였어요. 저는 간단히 토스트와 커피를 먹고 서울의 아침 교통 속을 지나며 손이 약간 떨렸어요. 거리에는 출근하는 사람들이 이미 북적거리고 있었지만 그들 중 누구도 그들의 머리 위에서 일어날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 알지 못했어요. 지휘소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엔지니어들과 군 관계자들이 컴퓨터 화면 앞에 모여서 시스템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있었죠. 장 장군님은 그들 사이에서 평소에 침착한 모습이 아니라 거의 감정을 억누른 채 서 계셨어요. 지훈아, 이거 봐. 장 장군님께서 말씀하시며 큰 화면을 가리켰어요. 화면 속에는 KF-21이 활주로에 앉아 있었고 그 짙은 회색 표면이 아침 햇살을 받으며 반짝이고 있었어요. 정말 아름답고도 위험해 보였죠. 마치 공격할 준비가 된 매처럼요. 이번에 미티어 미사일을 장착했어. 이건 그냥 미사일이 아니야. 300km 이상 떨어져 있어도 정확히 목표를 맞출 수 있지. 저는 캡틴 민이 조종석에 올라가는 걸 지켜봤어요. 라디오를 통해 그녀가 비행 전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는 소리가 들려왔죠. 그녀의 목소리는 안정적이고 전문적이었지만 그 안에서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그녀는 이 순간을 위해 몇 달 동안 훈련을 해왔거든요. 상대 항공기는 세계적인 공군의 4세대 전투기야. 장 장군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들이 이 테스트에 동의한 건 우리 KF-21이 실제 전투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기 위해서야. 시뮬레이션은 한반도 상공 3만 피트에서 시작되었어요. 우리의 화면에서는 KF-21과 그 상대 전투기가 서로를 빙글빙글 돌며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모두들 입을 다물고 지켜봤어요. 갑자기 상대 전투기가 빠르게 돌진해왔어요. 하지만 캡틴 미는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녀는 KF-21을 급격한 회전으로 돌렸고 그 속도에 대부분의 조종사들은 실신했을 거예요. 하지만 KF-21은 완벽하게 반응했어요. 그 비행 시스템은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처럼 움직였어요. 저 각도 봐, 한 엔지니어가 소리쳤어요. 컴퓨터가 추진 벡터를 완벽하게 제어하고 있어. 다음 15분 동안 우리는 숨을 죽이고 그 공중에서 벌어지는 전투를 지켜봤어요. KF-21은 오르락내리락 회전하며 항상 상대보다 한 발짝 앞섰죠. 그 스텔스 기술 덕분에 추적이 어려웠고 기동성 덕분에 근접 전투에서도 유리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기다리던 순간이 왔어요. 캡틴 미는 KF-21을 완벽한 공격 각도로 조정하고 목표를 잠그었죠. 목표 확인, 그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어요. 공격 허가 요청합니다. 장 장군님은 앞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콘솔을 꽉 쥔 손이 하얗게 변했어요. 허가한다. 미티어 미사일이 KF-21의 무장구역에서 부드럽게 발사됐어요. 우리는 화면을 통해 미사일이 정확하게 목표를 추적하는 모습을 지켜봤죠. 비록 시뮬레이션이었지만 제 심장은 쿵쿵 뛰었어요. 미사일이 목표에 도달했을 때 지휘소는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캡틴 미는 끝내지 않았어요. 그녀는 3가지 복잡한 기동을 더 보여주었죠. KF-21이 여러 목표를 동시에 처리하면서도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는 능력을 입증한 거예요. 각 성공마다 관중들로부터 박수가 이어졌어요. KF-21이 착륙하자 장 장군님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는 저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지훈아, 우리는 전투기를 시험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계 어느 나라와도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음을 증명한 거야. 저는 방안을 둘러봤어요. 수많은 시간을 들여 모든 세부 사항을 완벽하게 만들어낸 엔지니어들, 이 프로젝트를 믿고 함께해온 군 관계자들,
그리고 한국의 미래를 대표하는 젊은 기술자들. 그들의 눈빛에서 제가 느낀 자부심과 같은 것을 볼 수 있었어요. KF-21은 전투 시험을 통과한 것 이상을 해냈어요. 그것은 대한민국이 단순히 큰 꿈을 꾸는 나라가 아니라 헌신과 혁신, 그리고 변함없는 결단력으로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준 거예요. 캡틴 민이 조종석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녀의 얼굴에 가득한 자부심을 보았을 때 저는 이게 바로 우리나라 역사에서 새로운 장의 시작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날 밤 성공적인 전투 시뮬레이션이 끝난 후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제 핸드폰은 동료들과 기자들의 메시지로 계속 울리고 있었죠. 그들은 KF-21의 놀라운 성능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어요.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저는 처음 의심과 불확실함이 가득했던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도착하자 이미 기자들로 가득했어요. 제가 책상으로 가는 길에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책상 위에는 국제신문들이 쌓여 있었어요. 모든 신문의 첫 페이지에는 KF-21이 푸른 한국 하늘을 배경으로 반짝이고 있었죠. 헤드라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국 엘리트 전투기 클럽에 합류. KF-21 그 가치를 입증하다. 항공우주 분야의 새로운 강자. 그날 오후 장 장군님이 저를 그의 사무실로 불렀어요. 평소에는 엄격한 모습이었지만 이번엔 미소를 띠며 서울 거리에서 사람들이 축하하는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이거 봐, 지훈아 라고 하시며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셨어요. 사람들이 KF-21을 한국의 자랑이라고 부르고 있어. 그런데 내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건 기술만이 아니야. 이 프로젝트가 우리 국민을 하나로 모은 거지. 장 장군님 말씀이 맞았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전국을 여행하며 학생들과 대학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학생들은 갑자기 항공우주 엔지니어가 되기를 꿈꾸기 시작했죠. 대전에서는 과학 박람회에 KF-21의 자세한 모형을 만든 중학생들을 만났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정성 들여 만든 각 부위를 설명할 때 눈빛이 반짝였어요. 그 영향력은 국경을 넘어갔어요. 전 세계의 국방 관계자들이 우리 시설을 방문하기 시작했죠. 어느 날 오후 한 미국 장군이 저에게 손을 흔들며 우리가 예전엔 너희의 선생님이었지. 이제 우리는 너희에게 배운다. 고 말했던 일이 기억나요. 그 말은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성공은 새로운 도전을 가져왔어요. 다른 나라들이 우리의 비법을 알고 싶어 했죠. KF-21 시설의 보안을 2배로 강화해야 했고 어느 날 밤에는 낯선 차들이 제 집 뒤를 따르기도 했어요. 장 장군님은 우리에게 소셜미디어나 심지어 가족들과도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공유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하셨어요. 계속해서 기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은 매우 컸어요. 우리 팀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일했고 전 세계가 우리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는 전투 시뮬레이션이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한국의 혁신과 결단력의 결과임을 증명해야 했어요. 어느 날 사무실에서 기술 데이터를 검토하던 중 저는 아버지의 오래된 사진을 발견했어요. 1970년대, 아직 한국이 개발도상국이었을 때 전자제품 수리점을 앞에 두고 서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죠. 아버지께서는 항상 지훈아, 우리나라가 작지만 우리의 꿈은 크다 라고 말씀하시곤 했어요. 그때 아버지께서 지금의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보셨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을까요? KF-21의 경제적 영향도 점점 더 뚜렷해졌어요. KF-21에 대한 주문이 다른 나라들로부터 쏟아지기 시작했죠. 우리 항공우주 산업은 수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고 전투기 부품을 만드는 작은 회사들이 점점 더 큰 기업으로 성장했어요. 부산에 있는 한 공장에 방문했을 때 그곳의 여성 사장님은 KF-21 프로젝트 덕분에 회사 규모가 10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커졌다고
자랑스럽게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를 감동시킨 것은 편지들이었어요. 매일 저는 KF21의 성공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공유하는 시민들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한 할아버지는 손자가 이제 조종사가 되기를 꿈꾼다고 썼고, 한 어린 소녀는 구름 속을 나는 전투기의 그림을 보냈어요. 한국전쟁 참전용사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해진 모습을 보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보내왔어요. 어느 저녁 제가 사무실을 떠나려고 할 때 한 무리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항공기 경납고에 모여 KF21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다음 버전에 대한 개선점을 열정적으로 논의하고 있었죠. 그들의 에너지는 제가 이 프로젝트에 처음 합류했을 때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우리가 이룬 성공이 결코 자만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꿈을 꾸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가을이 겨울로 바뀌면서 KF21은 계속해서 기록을 깨고 기대를 뛰어넘었어요. 각 시험 비행에서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능력을 발견했죠. 그 전투기는 이제 국제적인 기준을 충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고 있었어요. 한때 우리를 의심했던 국가들은 이제 파트너십과 공유 계약을 요청하고 있었어요. 되돌아보면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국이 마음먹은 대로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증거였죠. 우리는 세계의 선도적인 항공우주 국가들 사이에 당당히 자리 잡았고, 그것을 해낸 방식은 바로 결단력, 혁신, 그리고 언제나 우리 국민들을 정의해온 꺾이지 않는 정신이었어요. 활주로 끝에 서서 저는 또 다른 KF21이 아침 하늘로 이륙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태양이 막 떠오르면서 비행기의 매끈한 금속 표면이 주황과 금색으로 물들었죠. 이번 달에 우리가 생산한 10번째 전투기였고, 그마다 첫 번째 비행기를 만들 때 느꼈던 신기함과 같은 감정이 들었어요. 중요한 시험 비행을 한 지 3년이 지났고 모든 게 달라졌어요. 한 대의 프로토타입이 있던 공장은 이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활동으로 가득 차 있었죠. 수백 명의 숙련된 직원들이 목적을 가지고 공장 안을 바쁘게 오가며 제가 방문할 때마다 그들의 얼굴에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정말 놀랍지 않아요? 장 장군님이 제 옆에 나타나며 말했어요. 그의 머리가 좀 더 회색을 띠긴 했지만 처음 만났을 때 그 눈빛의 결단력은 여전히 변함없었어요.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가 생각나네요. 제가 대답했어요. 그 초기에 의심스러웠던 시절을 떠올리며 말했죠. 지금 우리는 전투기를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우리는 항공우주 산업 전체를 바꾸고 있잖아요. 우리는 함께 생산시설을 걸어 다녔어요. 기계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로봇과 인간이 함께 협력하며 각 비행기를 조심스럽게 조립하고 있었어요. 각 작업장마다 그 나름의 이야기가 있었죠. 한 곳에서는 기술자들이 획기적인 거리에서 여러 목표를 추적할 수 있는 첨단 레이더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었고, 또 다른 곳에서는 KF21을 적의 탐지를 거의 피할 수 있도록 만드는 스텔스 코팅을 정성스럽게 입히고 있었어요. 뭐가 제일 자랑스럽냐면 장 장군님이 말하며 거의 완성된 전투기 옆에서 멈췄어요. 기술만이 아니에요. 사람들입니다. 저기 봐요. 그는 컴퓨터 화면 앞에 모여서 열띤 토론을 하고 있는 젊은 엔지니어들을 가리켰어요. 저 사람들은 이 프로젝트를 꿈꾸며 자란 학생들이에요. 이제 그들은 여기서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장군님 말이 맞았어요. KF21은 한국 청년들 안에 뭔가를 불러일으켰어요. 항공우주 공학 전공을 위한 지원자가 3배로 증가했어요. 전투기의 부품을 만드는 작은 회사들이 이제는 주요 기업으로 성장했죠. 이 프로젝트는 혁신의 생태계를 만들어냈어요. 우리는 투어를 계속하면서 제 자신의 여정에 대해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인 분석가였던 제가 이제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한 사람이 되었죠. 대담한 비전이 어떻게 단순히 산업을 넘어
나라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지를 직접 본 거예요. 장군님은 제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새로운 시설 구역으로 저를 이끌었어요. 이제 이곳에서 마법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 안에는 차세대 전투기를 위한 개선 작업을 하고 있는 연구팀들이 있었어요. 일부는 비행기를 더 가볍고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재료들을 테스트하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전투 중 조종색에 몇 초 차이로 우위를 줄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죠. 이제는 단순히 모방하는 게 아니에요. 한 젊은 연구원이 제게 신나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제 아무도 본 적 없는 걸 만들고 있어요. 다른 나라들이 이제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구하고 있어요. 그날 오후 저는 KF-21을 직접 보기 위해 온 국제 방위 관계자들과 함께 회의를 했어요. 방안은 한때 우리에게 군사 기술을 가르쳤던 나라들의 대표들로 가득 차 있었죠. 이제 그들은 잠재적인 고객으로 와서 우리의 성공에서 배워가고 있었어요. 그들의 질문을 들으면서 또 그들의 인상 깊은 표정을 보면서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아버지께서는 진정한 힘이란 강력한 무기를 갖는 게 아니라 그것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하셨죠. 그날 사무실로 돌아가며 저는 프로젝트의 역사를 담은 벽을 지나쳤어요. 첫 프로토타입, 시험 비행, 승리와 도전의 순간들이 담긴 사진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 새로운 사진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최근 공개 전시회에서 KF-21 조종석에 앉아있는 한국의 한 10대 소녀의 모습이었어요. 그녀의 얼굴에 비친 영감 어린 표정은 제가 그 나이 때 한국이 무엇이 될 수 있을지 꿈꾸던 제 모습을 떠올리게 했어요. 그날 저녁 퇴근 준비를 하던 중 익숙한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또 다른 KF-21이 야간 시험을 위해 이륙하는 소리였죠. 창밖으로 그 비행기의 불빛이 어두워지는 하늘로 오르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모습은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또 얼마나 더 나아갈 수 있는지를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KF-21은 이제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용기와 헌신,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을 통해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을 이룰 수 있다는 증명이었죠. 그 비행기가 구름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어딘가에서 또 다른 젊은 한국인이 그 하늘을 올려다보며 내일 자신이 무엇을 이룰 수 있을지 상상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KF-21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세대와 세대를 거쳐 영감을 줄 거예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요. 그것은 미래가 그것을 만들어갈 용기가 있는 사람들에게 속한다는 걸 보여주었죠. 그리고 한국에겐 그 미래가 그 어느 때보다 밝아 보였어요.